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또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께 총평 먼저 여쭙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원래는 이제 이틀 전에 취임 1주년인데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워크숍이 있어서 오늘로 이제 미뤄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강도가 좀 세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많이 화나 있는 상태이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 그리고 민주주의 훼손, 특히나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보다 더 앞장서서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 모습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무능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과,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해결 차원에서 국정의 총개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오늘 이런 그 무능한 정부가 들어서게 된 가장 큰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시작하겠다.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첫걸음을 이재명이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단식 투쟁을 선언을 했는데요. 네.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이런 극단의 대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른 시기에 좀 답을 주어서 하루빨리 이런 갈등을 좀 해소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정부가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정연국 전 대변인께서는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첫 마디부터가 잘못됐구나, 시작부터 잘못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한다 그러면 말이죠. 본인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것 아닙니까? 대표 취임한 지. 그렇다 그러면 1년 내내 본인의 비리 혐의로 가지고 전국이 떠들썩했던 것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자기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사동화시키고 국정 운영에는 발목을 잡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1년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현 정부의 폭정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1년 동안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하다. 제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이제 예상했던 대로 기자 질문에서도 자기의 변호로 끝난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지난 이재명 대표의 1년을 돌이켜 보면은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본인이 대표가 된 이유도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을 방패막이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 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도움이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번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자책 이런 부분들 오늘도 민생을 말씀하시던데 정말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야당의 대표로서 국가 발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같이 잡아가자 하는 그 정도의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안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이죠. 네. 두 분의 총평 이렇게 들어봤고, 자, 이 대표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의 상황이 뭐 사실 지금 녹록지는 않잖아요.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 여전하고 또 당내 계파 갈등도 좀 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무기한 단식이라는 이 초강수가 상황을 좀 전환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을까요? 저 단식 얘기를 할 때 저는 첫 생각이
이게 이제 막 다른 골목이 다다랐구나. 이재명 대표가. 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단식이. 이런 초강수를 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구나. 역시 검찰의 수사 자신에게 오는 구속영장을 피할 수 있는 꼼수로 마지막 수단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국민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카드가 이제 단식인데 어느 기자가 질문했죠. 출구 전략이 뭐냐? 단식의 출구 전략이 뭐냐? 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없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단식을 통해서 검찰의 예상되는 구속영장 청구, 불체포 특권, 자신의 특권을 유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미 마지막 카드를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미 뭐 앞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부분인데 회기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오면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극단적인 처방으로서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식이 결과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영향을 미칠 것이겠죠. 본인은 단식을 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뭐 국회 업무도 다 할 것이고 수사에 적극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으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식을 핑계로 해서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은 것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씀 하나하나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은 딴 데 있지 않나.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단식이라는 카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보통 단식 농성을 선택할 때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을 때 극단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선택을 합니다. 특히 당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단식을 시작하면 그것은 꾀부리는 거죠. 국민들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단식을 멈출 수 있을지 사실 저도 좀 안 보입니다. 전망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단 한 번도 귀를 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요청은 결국은 국민의 한 사람이자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 민주주의답게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십시오라는 요구가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됐는데도 대통령의 어떠한 사과 말씀도 없었었고 오송 지하도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대통령의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어요. 국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이제 주무르려고 한다. 그런 시도가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대로 강행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몰락해가는 이런 위험성,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보다도 더 앞장서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홍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능과 그리고 친일적인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약 3년 7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으니만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과연 쓰러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23일간 극단적인 단식을 벌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본인의 어떤 에너지가 다 해서 뭐 사망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종료가 됐던 그런 우리 역사가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활동을 하면서 단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식의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사람이 쓰러져서 이 사람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도록 여당과 대통령이 방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의 당시에 이럴 때는 뭐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투사로서의 단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까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항쟁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을 하면서 본인이 마치 민주투사, 독재를 타도하는 민주투사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가져가려고 그런 이제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이 다 압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언론가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이제 마치 민주투사로서 국가를 독재 정부로부터 구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지금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빤히 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이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결국 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뭐 인원수가 워낙 많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요. 오늘도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여야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여당이 어떻게 야당의 발목을 잡습니까?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지.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를 마치 자기들이 모든 정책을 가지고 펼쳐나가는데 좋은 정책을 가지고 펼쳐나가는데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같은 경우 예. 모든 지금 법안은 야당에서 생각을 굳히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독재인 것입니다. 입법 독재, 합법적인 독재인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합법적인 독재를 펼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인데 오히려 자기들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당연히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재난안전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인데 말하자면은 다중이 모였을 때에 주체자 없는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간과되고 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손을 대고 먼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 특별법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나. 같이 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고. 독재. 민주당이 독재합니까? 법을 만드는데 마음대로 들어보세요. 네. 독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생각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국회가 어떤 시행령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벌써 두 번의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번에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그 희생당한 젊은이들이 마약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옷을 벗겨놓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무부처 장관 사과 한마디 없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했는데 그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은 계속 비호를 했고 지금 다시 뻔뻔스럽게 돌아와서 행안부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독재입니다. 국민의 생각, 국민의 바람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러면서 집행권이 하나도 없는 국회에 탄만 돌리면서 국민들을 호도시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독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독재한다라고 하면 대통령 내놓으세요. 민주당에게 국정 운영권을 주세요.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독재라는 비판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죠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대변인 개인의 생각이시고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이 이슈가 반복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대중의 관심사에서 없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를
야당이 특별법으로 내놓으니까 불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니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독재라고 폄훼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에서도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하면 되풀이하지 않을까. 아까 재난안전법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해서 이태원 그 참사 특별법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의힘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특별법 처리를 바라보면서 얼마 전 유족들이 삼부일별을 하시던데 비를 맞아가면서 그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러한 따뜻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의 독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독재 개념에 대해서 모르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것은 아니죠. 법이 입법을 할 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에서 입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를 한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일부러 만들어서 그렇게 공격을 하기 위한 빌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지금 숫자의 우위를 내세워서 법을 혼자서 만들어 갔던 거 아닙니까? 그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한 번씩 그게 합시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독재인 겁니다. 합법적인 독재. 그리고 특별법 여당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이지 뭐 특별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무관심했고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이 특별법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태원 참사라는 단어 자체가 떠올리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국회가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만들어줬어요. 다수 의석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국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활동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도 농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아마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올 연말에 또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아마도 또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가운데에서 균형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인데 이러한 것 이외에 시행령과 또 그 집행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로 일방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민생보다도 이념을 앞세우고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속으로는 이념을 앞세우고 있어도 겉으로는 민생을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몫인데 민생보다도 이념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통합보다도 갈등을 부추깁니다. 국민통합위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와 일종의 보수 정권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통합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역사 이래로 이런 대통령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짧게 역사 이래로 이런 대통령 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 역사가 평가를 할 겁니다. 저희가 지나간 마무리를 좀 대통령입니다. 하고요. 저희 갈라치기 한 국회 행안위에서 대통령 그 이태원 아닙니까?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돼서 저희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저희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또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대표 기자간담회 얘기를 이어가면요.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게 크게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민생 파괴 민주주의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바꿔라. 둘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마지막으로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단행입니다. 자, 이 세 개의 요구사항 과연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가 앞서서 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앞서 뭐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독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복잡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뭐 양국관리법도 사실상 사회 갈등이 있는 부분이고, 간호법도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은 법안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것을 독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의 독재라고 합니까? 입법 독재입니다. 입법 독재. 법을 만드는 데에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걸 요구하고 저런 걸 요구하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여당이나 대통령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뭐 합의해서 뭐 입법하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야당이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말하자면은 후쿠시마 오염수다 했을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AEA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놓고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그런 수준의 결과 보고서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모든 국가가 다 지금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의 민주당만 이것을 마치 핵폐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지금 그런 상황만 계속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여당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합리적인 말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거지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에서 답하지 않는다, 호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하면 민주당이 전 세계의 악의 축인가요? 전 세계의 괴담의 축인가요? 참 듣기 불편합니다. 어느 다른 나라에서 그런 데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 야당 반대 그런 데 많이 있습니까? 합니다. 중국은 예를 나라 들어서 아닙니까? 중국은 나라 아니에요? 가장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한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합니까? 그리고 현재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의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재편되고 있는 중에 아마도 우리가 희생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국제 정치를 얘기하는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답게, 대한민국 정부답게,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어느 한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몰려있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핵 오염수만큼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얹혀서 우리 대표적인 독립운동과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다라고 어렵게 그분의 유해를 우리가 한국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분을 2번 죽이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뒤로 한 발 빠져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 없이 대통령의 혹은 어떤 그 직접적인 요구가 아닐지라도 그 생각을 읽고 국방부와 육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될 그 오염수에 대해서 다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에 문은 열어놔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갈등만 반복하게끔 하지 말고 저는 대한민국 정부답게 그리고 영속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중간 단계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처신을 하려면 지금 핵 오염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태원 참사, 오송도 참사 그리고 현재 최상병의 그 죽음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런 선임에 대해서도 임명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된 정치적으로 이미 탄핵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다시 또 장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 잼버리 사태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던 화장실로 도망갔던 김현숙 장관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그
장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과하고 최소한의 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협치와 통합을 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해야 될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 기자간담회 얘기는 저희가 좀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무기한 단식을 선언을 했잖아요. 앞으로 검찰의 뭐 조사나 영장 청구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검찰 조사가 최소한의 선에서 단식 중이라 할지라도 뭐 충분히 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시기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일부 뭐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체포 동의안은 그 다음 문제겠죠. 그래서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서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연말 그 전국 운영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한 어떤 꼼수다라고 밀어붙이기에는 이 자체가 갖는 의미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은 민생보다 이념이 먼저다라고 하셨겠지만 속으로 민생 걱정하시겠죠.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걱정하시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점점 더 집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언제쯤 쓰러질까라고 국민들이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즐기면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왜냐하면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 정치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안을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단식을 끝내고 이재명 대표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서로 정치적 공격을 주고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모아질 것이고 이것을 종료시키는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식을 하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를 피하고 구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은 다다음 주에 본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검찰 수사에 응했다 그러면은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가결을 시켜달라고. 앞서 오늘도 질문이 있었는데 가결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응해서 구속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 본인의 신변이 정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국회 본회의에서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단식 투쟁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거 보면은 전혀 그런 뜻이 없는 것 같고 예. 단식의 의미는 자신은 수사에 응하지 않고 구속을 피하겠다. 그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슈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에 오염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이슈를 들고 나왔는데 뭐 아직 바꾸자는 건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염수, 오염 처리수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이 네이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각인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지난 주말 토요일을 지나면서 아마 수산시장에 사람들이 더 몰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광우병 학습 효과가 생겨서 민주당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선동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큰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처리가 돼서 나가는 처리가 돼서 방류되는 네. 오염수이기 때문에 처리수라고 정상적으로 붙인다 그러면 처리수겠죠. 그렇다고 해서 꼭 처리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오염수라고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 합리적인 용어라고 하면은
처리가 돼서 나가는 오염수니까 처리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용어 가지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 민주당은 핵폐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핵폐수가 잘못된 말인가요? 핵폐수 맞습니다. 직접 핵 연료봉에 닿았던 물이기 때문에 핵폐수란 용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오염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한덕수 장관의 그 예결위에서 답변을 보니까 처리된 오염수다. 처리돼도 오염수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처리가 됐는지 얼마만큼의 그 핵종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방류가 되는지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아직은 우리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오염수라는 용어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거의 쓰고 있어요. 오로지 일본만 국내 용어로 처리수라고 얘기하는데 처리수에 전제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핵폐기 처리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반적으로 오염수가 나을 거래요. 저는 일본이 처리수라고 쓰니까 앞장서서 먼저 처리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 정말 그 내년에 공천받기 위해서 앞장서서 딸랑딸랑거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유치하게 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염수라고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BBC나 CNN이나 해외 언론들은 다 처리수라고 씁니다. 트리티드 워터라고 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염수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리수가 맞는 것이죠. 알프스 시스템을 거쳐서 처리가 돼서 나가는 것이고 희석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핵폐수가 흘러나간 것은 말하자면 12년 전에 흘러나간 것 아닙니까? 그때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돌아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도 지금 나타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희석된 농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리수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처리수가 맞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 용어를 두고 살짝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수협 회장은 처리수로 바꾸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과 또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처리수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김기현 대표는 아직 뭐 당에서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용어를 가지고 처리수로 하느냐 오염수로 하느냐 물론 용어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국민들은 지금 여기에 그렇게 현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그렇게 거리에 나서서 선동하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염수라고 하더라도 뭐 오염수 처리수 아마 혼용해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처리돼서 나가는 물이니까 처리수가 만든 것이죠. 네, 하신 말씀 있으실 것 뭐에 처리가 된 처리수인가요? 알프스에서 처리돼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를 알프스에서 처리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까? 핵 오염 처리수죠. 방사능 오염 처리수. 전제를 분명히 붙여서 같이 한다면 저는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오염수다, 핵에 오염된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리수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우리도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또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육사와 국방부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또 치열합니다.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남로당 가입한 전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기간 동안 공과를 우리 역사로 남겨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 역사입니다.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 독립운동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강제 이주 정책에 우리 민족이 함께 이주가 되어 가면서 우리 민족이 순환을 겪고 할 때 어찌할 수 없이 그 소련의 공산당에 가입해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레닌이 집권했을 때의 그 공산당인데 6.25 전쟁 그 이전이에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처음에 그 독립을 했을 때는 좌파 성향이 있는 이런 그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모두 다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 가면서 좌우 따지지 말고 독립운동에 성과가 있고 그 공적이 있는 분들은 다 모시자. 이것이 대한민국다운 나라다운 나라다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몽양 여운형이라든지 또 뭐 중립지대에 있던 분들까지도 모두가 다 우리가 그 독립투사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모셨는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그 유해가 밖에 있다는 그 다른 나라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그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유해를 우리가 그 송환할 때 막 그 국군이 다 나서서 호위하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 국민들이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아, 이것이 대한민국이구나. 미군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독립운동에서 그 역사의 한 획을 쓰신 분인데 그분의 유해를 봉환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온 국민과 감동을 줬었는데 이분이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육사에서 그 흉상을 없애려고 한다. 맨 처음에는 김좌진 장군까지 모두 다 없애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거는요. 역사의 한 단면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앞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에 가졌던 좌우 대결 속에서 우파의 이념만 중요하고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한 것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것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없앤다라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단지 이념만 지키는 정부가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군대 그 학교가 아니고 우리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부터 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이런 간부들을 양성하는 곳이지 지금 당장은 우리의 주적이 북한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서 통일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주적이 또 바뀔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는 바뀌었으니까 그 흉상들 또 없앨 겁니까? 나라 운영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 여당 입장은 이 어떻습니까?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발화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시고 와서 화려한 이벤트를 펼치면서 이제 존경하는 인물로 이렇게 당연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존경합니다만은 저희를 모셔와서 제 육군사관학교에 흉상을 설치하게끔 했던 것 아닙니까? 일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은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를 했느냐?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왜 송환을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했던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통역당의 핵심 인물이 신영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였습니까? 김원봉 선생, 김원봉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원봉을 이제 국군의 뿌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원봉은 누구냐? 북한군을 만든 사람입니다. 북한 김일성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환으로 지금 우리 홍범도 장군을 예우했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홍범도 장군을 오히려 더 명예를 훼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오늘 논쟁을 벌이게끔 만들었던 그렇게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읽힐 수 있는 것이고 약사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좌파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독립운동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이 정부에서 그렇게 우리 독립운동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위험합니다. 김원봉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의 군을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런 독립운동하신 분들 거 기억납니까? 사실입니다. 독립운동은 김영도 마찬가지고 홍범도도 독립운동에 역사를 대해서는 부정하지 마십시오.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존경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정연국 전 과거의 청와대 행적을 대변인, 봐야죠.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오늘 좀 정치권 이슈 뜨겁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